자, 먼저 인사랑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유나이스의 김유나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북토크를 하게 됐어요. 네네. 근데 저는 이거부터 묻고 싶어요. 북토크를 하고자 하는 결심을 왜 하셨는지 궁금해요. 왜 했냐면 일단 오늘 3월 31일이에요. 저는 오늘로 저는 이거를 이제 내면서 네. 내가 지금 22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을 준비가 된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이걸 완벽하게 좀 더 사람들이랑 더 같이 얘기하고 오늘 마지막 날을 확실하게 보내줘야겠다. 오늘 그거네요. 연말 파티네요. 네, 본인의. 연말 파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본을 좀 읽어볼게요, 제가. 2023년 3월 20일에 근황집이라는 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과정과 시간이 들었을 텐데 그 시작 이야기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 보면 진정성 있게 써내라고 한 저희 1년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이제 책을 쓴 계기를 서술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김은하의 씨의 글이 책의 형태로 나오는 걸 너무 기다린 사람으로서 책을 쓰겠다고 결심을 하게 한 당근 챌린지 그리고 당근러들에게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근황집이 나오기까지의 과정, 고뇌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주세요. 당근 챌린지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어떨까요? 먼저. 일단 당근 챌린지가 블로그에서 하고 있는 제가 만든 챌린지인데 제가 아시겠지만 제 창작물을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SNS도 잘 안 하잖아요. 그게 약간 안 맞아요. 근데 또 이게 모순적으로 내가 찍은 사진이라든가 내가 쓴 글이라든가 이런 걸 내보이고도 싶은 거야. 그런 욕구가 있는 거야. 창작력이 있으니까 내가 혼자서 창작해서 방에서 혼자 봐? 와 이거 진짜 개 잘 찍었다 이러면서 근데 이거를 뭔가 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는 욕구가 항상 있었는데 그거를 하기까지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혼자 스스로 블로그를 해야겠다.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을 했고 이게 시작만 했지 못 올리겠더라고. 아무거나 못 올리겠고. 그치. 뭔지 알아요. 네.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볼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무서웠어요. 이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같이 쓰자. 그래서 2021년에 새해가 100일 정도 남았을 때부터 100일 챌린지를 합시다 하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해시태그를 누르면 서로의 근황을 알 수 있게. 그래서 그때 구독자분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제가 또 당근이었잖아요. 유튜브에서. 그쵸. 맞아요. 그래서 당신의 근황 해가지고 당근 챌린지를 만들게 돼서 21년에는 100일만 했고 22년에는 1년 내내 했어요. 1년을 하면은 이거 다 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텐데 매일 올린 사람한테 계절마다 상을 주는 선물 줘요. 선물 주는 그런 형태군요. 1년 내내 한 거는 좀 제대로 된 걸 줘야 되지 않아? 좀 더 의미 있는 걸 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걸 떠올리게 된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쓴 일기를 엮어서 이걸 선물해야겠다. 그래서 저의 1년을 드립니다. 이걸 같이 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 이런 걸 표현하기에는 정말 이것만한 선물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책이 총 5장으로 구성돼 있어요. 겨울, 봄, 여름, 가을 그리고 다시 겨울이에요. 근데 사실 1년이라는 시간을 시간순으로 쓸 수도 있을 것이며 뭐 다른 주제로 묶을 수도 있을 것이며 그리고 꼭 그걸 시간순으로 엮어도 계절로 엮지 않아도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계절로 장을 나눈 것 그리고 시간순으로 나눈 것 이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이게 제가 다른 친구들이랑도 얘기를 해봤는데 이과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왜 당연히 시간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계절은 이해가 되시고요? 아니요, 그것도. 낭만이에요. 그렇군요. 계절은 낭만이고. 그렇군요. 저는 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쵸. 너무 안 좋은 일이 막 있다가도 또 뭐 조금 살만한 것 같고 그걸 그냥 그대로 따라가 줬으면 좋겠다? 그냥 1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느꼈던 감정과 그때의 느낌을 고스란히 순서대로 전하고 싶다. 그대로. 이런 거군요. 그냥 그렇게 읽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일단 처음 장 겨울, 봄을 보면 이별의 정서가 되게 깊어요. 짙어요, 되게. 친구의 친구, 사랑했던 동물과의 이별 이런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때로부터 1년이 더 지났어요. 그죠? 1년이지. 그래서 지금은 또 이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그 글로 썼던 이별들은
지금 어떤 의미인지를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21년도 1월에 제 친구의 친구가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친구의 죽음이 저한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1년 내내, 21년 내내 제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고 그 죽음이라는 키워드가 21년의 어떤 그 관통하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 1년 뒤에 쓴 글이 그쵸. 이거인 네. 거예요. 이제 기일이 되어서 기일이 되어서 찾아간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죽는 게 사실 너무 허망하고 한순간에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게 너무 허무해서 약간 견딜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약간 이런 걸 고민하던 게 21년이고 이제 22년에는 친구를 떠나보낸 내 친구를 보살피는 한 해였어요. 그 과정도 정말 힘들었어요. 걔를 보살피다가 포기해야 되나? 놔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친구를 보살필 때 너무 그 병세가 심각해질 때면 얘가 원하는 대로 냅두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일 수도 있지 않을까? 얘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는 느낌이 드는군요. 얘를 정말 사랑하면 얘가 원하는 대로 하게 냅둬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만약에 장례식장에 가 있는 상상을 이제 뭐 수십 번 정도 했는데 나라도 얘의 마음을 이해해줘. 그래 잘했어 말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 그런 그래 네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그래 고생했어. 고생했어. 나라도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내가 지금 얘를 이 생에서 붙잡고 있는 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닐까? 뭐 이런 복잡한 생각이 계속 있었던 해였어요. 22년 너무 지치고 근데 하지만 버텼지. 하지만 버텼고 지금은 그래도 계속 같이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훨씬 강해졌죠. 그래서 그 이별에 대하여는 결국은 좀 공통적으로 앞으로에 대한 의지가 약간 돋보이지 않나. 독실이가 갔어요.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부산에 장례를 치르러 가고 나도 여기서 막 편집하면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야. 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무지개 다리 건너기 전에는 너무 바빠서 자주 못 보러 갔어요. 이 책을 읽고 도화가 그러니까 복실이의 주인이 원래 배경화면이 뽁이랑 얌얌이었거든요. 근데 얌얌이 사진을 바꿨다는 거예요. 뭔가 마음속에 어떤 그게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네. 이제는 뭔가 복실이랑 이제 다른 강아지였는데 두 마리를 키우는데 복실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고 근데 이걸 읽고 어느 정도 뭔가 마음에 보낼 수 있었던 약간 그런 마음이 같아요. 들어서 며칠 뒤에 자기 얌얌이 사진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이제 여름장이에요. 여름장은 여름을 싫어하시죠? 너무 싫어요. 네,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썸머블루라는 꼭지에서도 이제 되게 잘 느껴지는데 여름에서는 그래서 사실 사건도 별로 없었나 봐요. 사건을 느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더워서. 그러니까 그래서 전 오히려 좋았던 게 뭐냐면 김은아의 옛날 얘기, 김은아의 단상, 내가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뭐 이런 걸 되게 좀 느낄 수 있는 장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이. 근데 저는 그 중에서 라면은 싫지만 진수는 먹는 그 마음을 왜 몰라. 저는 이 장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거기서 이제 너의 모습은 어디서 나오냐 라고 물어본 친구가 저잖아요. 다 읽고 나서 난 거기가 좋아 라고 하니까 은하가 그거 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게 나야? 라고 하고 집에 가서 생각해봤는데 그 순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의 모습은 어디서 나오니? 라고 얘기한 게 제가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저희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사이가 안 좋았죠. 이혼 조정기였어요. 네, 작년 여름이 저희가 사이가 좋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진순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자체가 되게 김은아 같아. 라면은 싫지만 진수는 좋아 라고 얘기하는 게 그 김은아 그 자체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김은아를 이해하고 싶어서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너의 그 모습은 어디서 나오니? 라는 질문이 넌 도대체 왜 그러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 어조였어. 그래서 이게 김은아 자체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공감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인 거죠. 그런 마음이. 저는 거의 대부분 저런 식이거든요. 고기 안 좋아해. 근데 있으면 잘 먹어. 소고기 최고지요. 소고기 좋아하지. 소고기 좋아해. 나 닭고기 싫어. 그래서 닭은 뭔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가끔 치킨이 먹고 싶은 날 있잖아. 그러면 막 친구들이 야 너 닭 안 먹는다며. 안 먹는 게 아니고 좋아하지 않는다고.
좋아하지 않는 거랑 먹지 않는 거랑 그걸 동일선상에 두면 안 되지.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 되게 많은 부분에서 다 모순적인 것들이 있잖아. 그렇죠. 누구나 있죠. 모순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 난 없다 생각해. 이게 특별하게 두드러지잖아요, 김은아는. 그런 이유를 생각해봤는데 특별하게 더 주장을 강하게 해서 그런 거야. 말해서 그래. 난 라면이 싫어! 라고 말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대충 그냥 라면 드실래요? 이러면은 네? 그냥 먹을 수 있잖아. 왜냐면 안 먹는 건 아니니까. 저 라면 싫어해요. 그럼 당황스럽죠. 그래요? 그럼 안 드세요. 무슨 라면인데요? 무슨 라면인지 들어는 볼게요. 열라면이요?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가을인데 약간 정서가 희망차게 바뀌어요. 나 잘 살 거야. 이렇게 바뀝니다. 겨울 봄에 죽겠다. 애들이랑 헤어졌고 나 너무 힘들고 약간 여기서 이런 걸 느꼈어. 여름 더워 죽겠다. 야 진짜 더워 죽겠다. 여름 더워 죽겠다 이건데 이제 가을부터는 정서가 약간 희망차게 바뀝니다. 이게 삶의 반직선 위에 점일 뿐이야 라는 꼭지에서 이제 포비PM 인수하는 과정을 얘기를 해요. 네. 그게 되게 큰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여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도 이 넷 중에 3명이 인기 멤버 3명이 빠져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이 됐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첫 번째 압박감. 두 번째가 이제 돈. 허무했어.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한 번에 그렇게 목돈을 써버린다는 게 그 큰 돈을. 다시 처음부터 심지어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다시 하려니까 그래서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새벽에. 그랬군요. 네. 사실 2주년 축하하는 기간까지도 계속 그 마음이 있었어요. 책임질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멈추거나 좌절하거나 자빠지면은 이 사람 인생 몇 년을 날리는 거야. 그래서 책임감이 진짜 그게 이제 괜찮아진 거는 2주년 그 기간 내내 와준 사람들 덕분에 진짜로 어떤 약간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 경험이었어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막 진짜 많이 왔다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또 다들 너무 기뻐 보이는 거야. 2주년을 함께 축하하는 이 순간을 너무 축하해요 이러고 나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래서 명절 같다고 표현하셨군요. 다들 너무 기뻐 보여. 그러니까 같은 축제 날이었네. 그리고 어떤 손님은 진짜 10월 10일마다 오는 분들이 되게 많고 쌍십절. 그래서 쌍십절마다 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공간이 1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보다 더 기뻐 보여. 그거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너무 얕게 생각했구나. 이 사람들이 5년 뒤에 오든 10년 뒤에 오든 여기가 계속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여기 청바동에 있는 거는 사실 저의 어떤 심장, 나의 스피릿이기 때문에. 그쵸. 이게 뭔가 브랜드의 스피릿이기도 하면서. 네. 여기에 없는 거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거라서 얇고 길게 한번 가봐야겠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이게 뭔가 나의 사업장인 걸 떠나서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공간이라는 거를 그 기간에 깨닫고 그때부터 조금씩 괜찮아진 거예요. 그게 담겨있는 거예요. 뭔가 이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의도가 아니었겠지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지금 여기가 이제 관객이 있는 자리였으면 저희 은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타이밍이었어요. 아니 사실 내가 고민을 많이 안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인수할지 아니면은 뭐 그만하고 새로 다른 데다 할지 이거를 진짜 거의 고민하지 않고 결정을 했거든요. 내가 그때 내렸던 결정이 얼마나 좀 담대한 대범한 그런 용감한 결정이었는지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대단하죠. 맞아요. 진짜 여러분 전 인생을 걸었어요. 그 파트를 보면 가을 파트에서 또 다른 이제 의지들이 보여요. 뭐가 있냐면 일단 청파동 부자 지망생의 고찰에서 보면 안전하고 주체적인 삶에 대한 의지가 이제 되게 돋보이는데 돈을 버는 이유가 뭘까?를 이제 고민을 해봤을 때 나의 안전함을 위해서였다.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나아가서 안전한 삶을 위해서 돈을 벌고 그러고 나서 자가를 가지게 되면 독립기념식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되게 재밌는 것이 그 독립기념 휴가를 달라라고 얘기를 할 거다라는 지점이 되게 특이했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왜 돈을 버는가에 대한 그 목적을 정확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작년 가을에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돈을 그러니까 액수로 많이 번다고 행복한 사람이 아니더라고. 돈은 많이 벌고 싶지만 아무 일은 하기 싫어 이거지. 아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야 될까? 앞으로 어떻게 해서 부자가 돼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럼 난 부자가 왜 되고 싶을까? 까지 간 거예요. 단순히 돈 많으면 좋다고? 아니야. 근데 내가 돈이 많다고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그게 아닌 거야, 이유가. 그렇죠. 그럼 그 핵심이 뭘까? 그게 중요해요. 네. 왜 돈을 벌고 싶을까? 근데 그러면 막 그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너는 돈이 500억이 있어도 지금 일을 할 거야? 그럼 넌 500억이 있으면 뭘 하고 싶어? 그런 식으로 자신의 꿈이나 어떤 원하는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그래서 어떤 조건을 찾아 나가면 그게 좀 명확해질 때가 있죠. 네. 근데 저는 계속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봤을 때 겁이 많아서더라고. 저는 겁이 많아서 돈으로 날 지키고 싶은 거였어. 돈이 많으면 담벼락이라도 더 높이 쌓을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나는 도둑이 드는 것도 너무 무섭고 그런 안전에 대한 욕구가 좀 높은 편이라서 내가 왜 부자가 되고 싶고 왜 돈을 벌고 싶은지를 알고 나니까 나를 좀 더 나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좀 파악하게 됐다고 해야 하나? 나는 부자가 될 거고 성공할 건데 그게 돈만을 위한 게 아니라 돈은 나를 따라오게 해야겠다. 그렇게 명확하게 아는 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 가치를 알게 되니까 내가 왜 돈을 버느냐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니까 그만둘 수 있었다면서요. 본인에게 현명하고 이로운 선택이었던 거잖아요. 저는 그런 걸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좋은 선택을 위해서. 독립기념식을 사실 자가가 없어도 해도 되잖아요. 네. 근데 자가가 기준인 이유도 궁금했거든요. 집 떠나와서 자취하면서 사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 집이 참 사람을 서럽게 하잖아요. 아, 그쵸. 너무 서럽지. 그리고 서울에 한 30평대 자가를 샀다? 난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해. 내가 살 집 한 채 정도는 있어야 내가 비로소 내가 혼자서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주거가 해결이 되면. 그래서 집을 사면 식을 올려야겠다. 결심하게 된 거죠. 집 사면 식 올리자 이렇게 본인이 말하는 거예요. 네. 집 사면 식 올리자. 네. 은하야 이렇게. 네. 그래서 엄마 아빠랑 저기 친척들 다 부를 거고. 재밌을 것 같아요. 다 부를 거예요. 그래서 휘수 충무 시켜주나요? 아 그럼요. 충무하셔야 되고 네. 이렇게 성대하게 하고 싶어요. 좋아요. 저도 책에 제 비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식을 하게 되면 저도 굉장히 성대하게. 그러니까 어떤 분 대출 포함이냐고 물어보셨는데 당연히 대출 포함입니다, 여러분. 대출 빚도 자산입니다. 대출 없이 어떻게 사요? 그러려면 나 얼마나 더 있어야 돼? 얼마나 돼? 언제 식할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나 언제 시킬 수 있는 조금만 기다려. 너를 기억하게 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일기와 기일의 상관관계 이 두 꼭지가 형식이 다릅니다. 저는 감히 예상해보자면 은하의 악계들은 이 두 꼭지를 사랑할 것이다. 그래요? 이렇게 감히 예상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시죠. 시라고. 시의 형식이라고 봐야죠. 네, 시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 두 꼭지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썼는지가 궁금해요. 시라는 그 장르를 생각한 적이 없어요. 너를 기억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정말 누군가를 기억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나열해 놓은 거라고 봐도 무방하고. 근데 이제 써놓고 보니까 그게 이제 시의 형식을 띠고 있다. 너기모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듣고 싶으세요? 여기서 진짜 궁금한 거 말해줄까? 말 안 해도 돼요. 진짜 궁금한 건 저 모든 걸 담은 칵테일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너는 마셔볼 일 없겠지만 에서 너가 궁금하죠 사실. 네. 사실 너가 궁금해. 아 진짜 왜? 너라고 지칭했으니까. 이거를 그러면 이 너 여기서 너라고 지칭된 이 사람이 이걸 다 좋아하나 보다. 혼자 있는 밤, 사과주스, 미미리의 모든 골목, 폭염주의보 이거 다 좋아하나 보다. 이 사람이 이 너가 이 이 사람이 이게 궁금하죠 사실. 사실 그거 이제 궁금한데
말해줄까 누나가? 알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야. 딱 그거야. 나 맞지? 그게 사실 너무 궁금해. 여러 명일 수도 있다고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 김은아의 너, 김은아의 당신, 유 누굽니까? 여러 명일 수도 있는 거 아니니? 아니고 이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하 씨의 너, 그게 중요하다. 그게 궁금하다. 근데 김은아라서 왠지 말해줄 것 같지도 않고 약간 신뢰가 될까봐 너가 궁금해라고 못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말할 수 있어요. 말씀 감사합니다, 희수님. 이 하나하나에 다 다른 스토리가 있어요. 일단 현재 이제 제 인생에 이제 없는, 사라진 사람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 적혀있는 것들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되게 좋아했던 친구인데 카톡을 안 하고 문자를 했었어요. 한 몇 년을. 그래서 문자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필사노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저한테 되게 궁금한 게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단 보통 내가 만약에 호감이 있다면. 근데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시집을 읽는다고 했을 때 그 시집이 뭐냐, 나도 네가 좋아한다니까 사서 읽고 싶다. 그래서 넌 몰라도 돼 하고, 제가 이제 그 시집 필사해서 제가 그 시집에 있는 시집을 필사해서 줬어? 시집에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만 골라서 손으로 이제 필사를 해가지고 선물하지 않았고요. 그냥 걔가 있는 동네에 가서 걔네 동네 카페에 떨궜어요. 일부러 떨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카페에 전화해서 죄송한데 제가 방금 노트 한 권을 놓고 갔는데 혹시 그것 좀 맡아주실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가 퇴근할 때쯤에 제가 그 카페에 가봐라 해서 그 노트를 선물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살면서 받아본 선물 중에 제일 좋다고,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그렇게 손가락이 아프게 내가 좋아하는 시를 필사해본 건 처음이었어가지고 필사 노트 같은 걸 표정이 왜 저래? 와, 대단하네요. 네. 와, 대단하네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와, 진짜 대단한데. 이건 처음 들어요, 저는. 너한테 말 안 했나 봐. 일본 멜로 영화를 이해를 못해요, 제가. 오, 그래? 네. 일본 멜로 영화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저러는 거야? 그냥 좋아하면 안 되는 거야? 왜 떠나는 거야? 아니, 왜 떠났다가 10년 뒤에 다시 연락하는 거야? 아니, 나는 일본 멜로 영화를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것만 보면 약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 거 보면. 너는 이제 왜 그 10년의 세월을 허비하고. 너무 좋다고 난리가 나는 영화를 좋은지는 알겠어. 왜 좋아하는지는 뭐 어렴풋이 이해를 하겠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필사노트. 이해 안 돼요? 카페에 떨구고 와서 맡아달라고 그걸 찾으러 가달라고 얘기한 그 과정. 약간 일본 멜로 영화를 보는 느낌이라서 아까 그런 표정이었을 거예요. 너는 그럼 어떻게 선물했어? 그 사람이 필수 너 읽는 거 뭐야? 너 무슨 책 나도 읽고 싶어. 그래, 로켓 배송. 이게 우리의 차이야. 그래, 로켓 배송. 그래, 지금 바로 보내. 다음날 아침에 바로 읽을 수 있게. 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와, 진짜 대단하네요. 진짜 다르다, 근데 우리는. 네, 아무튼 일본 멜로 영화를 이제 말로 듣는 느낌, 이제 실제 사례를.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는 없으나 아름답다.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북토크 라이브를 하면은 분명히 이 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라 생각했어. 근데 너를 궁금해할 줄은 몰랐지. 그냥 나는 사실 그 앞에 나열된 것들은 하라주쿠라고 지명이 나와 있는 것도 이 하라주쿠에 너랑 뭘 했을까? 그러네. 희수는 진짜 근데 딱 그거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아니면 나랑 같이 한 거. 근데 봄에 뭐 했을까? 새벽 5시에 너랑 통화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되게 오래된 인연이었잖아요. 엄청 오래 알고 지낸 친구였는데, 근데 뭔가 항상 타이밍도 안 맞고 그랬는데 나는 확실히 알아. 걔도 나를 좋아했어, 분명히. 그리고 나도 그 당시에 걔가 좋았어. 고백도 못하겠고 말도 못하겠고 그냥 계속 조금씩 약간 떠보면서 뭐 약간 그런 관계를 지내다가 내가 못하겠다는 그게 들었어요. 모르겠는 거예요. 갑자기 몇 년 동안 알고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뭔 생각하는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이 사람을 모르겠더라? 그러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야.
지난 몇 년간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누구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건 보통 헤어질 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연인과 못하겠다. 그래서 나 이제 너랑 문자 안 할 거야 이렇게 보냈어. 근데 알겠대. 그냥 잠깐 문자 안 하는 줄 알았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못한 말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별하는 마음으로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제가 좋아한다고 말하거나 얘기한 적이 없다? 근데 나는 걔 100%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 이제는. 근데 어쨌든 제가 편지를 썼어요. 4장을 썼어요. 지가다. 나 너를 모르겠어서 멘트. 힘들고 이렇게 못하겠다. 이런 얘기 쓰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그 얘기를 썼어요. 아직도 기억 토시 하나 안 빼놓고 기억하는 게, 내가 그걸 새벽 4시까지 한국의 노래를 틀어놓고 거의 울면서 썼거든. 거의 울면서. 이별하셨네요. 헤어지는 마음으로. 네. 마지막 부분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나는 하루 종일 네 생각만 하는 게 내 일상이었을 정도로 너를 많이 좋아했어. 내 마음을 얘기한 거지. 많이 좋아했다 내가 너를. 이제 시집을 한번 같이 보냈어요. 그리고 뭐 드림캐쳐랑 이렇게 선물을 보냈어요. 그래도 내가 네 생일을 한 번도 챙겨보지 않고 이렇게 끝나는 건 내가 너무 억울해서 안 되겠어서 이렇게 보낸다 하고 집으로 쐈어요. 그게 1월이었나? 그랬을 텐데, 그러고 정말 4개월 동안 연락을 아예 안 했거든요. 그쪽도 안 왔어요? 택배 받고 한 번. 엄청 최초로 엄청 긴 카톡. 그랬고 4개월 동안 안 했는데, 그러고 제가 일본 한 달 살이를 갔나? 내가 미치겠는 거야. 생각이 나서 미치겠는 거야. 그 전해 또 일본에 제가 여행 갔을 때, 그때 이 긴 산책, 이 밤 산책을 친구랑 밤 산책을 하면서 걔랑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일본에 갔더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1년 전이. 그래서 원래 그 전까지 계속 잘 참고 있었는데, 일본에서 그 무려 한 달 넘게 있으니까 봄 내내 참고 있다가 5월쯤에 터진 거죠, 제가. 그래서 새벽에 카톡 보냈어. 나 너 잘 지내는지 궁금한데 뭐 말해줄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20분, 30분 뒤에 답장이 왔어. 너는 잘 지내가 아니라 잘 있냐고 물어봐야지. 그게 뭔지 알아요? 제가 마지막 편지에 잘 있어 라고 썼거든. 잘 있어 이렇게 써놓고, 잘 지내는지 궁금한데 말해줄 수 있니? 이랬더니 넌 잘 지내가 아니라 잘 있느냐고 물어봐야지 이렇게 답장이 왔어. 한 30분도 안 돼서 왔어. 그래서 그때 엄청 그냥 그 친구랑 다시 뭔가 연락하고 지내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냥 그것만으로. 그때 그 다음날에 그 하라주쿠에서 친구랑 하라주쿠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그날 엄청, 어쨌든 그때 기분이 엄청 좋았던 게 하라주쿠였고. 그리고 이 칵테일 얘기를 하자면, 사실 그 칵테일이 주황색도 아니고 분홍색도 아니고 그러니까 노란색도 아니고 되게 따뜻한 색깔. 색이죠. 네, 너기모가. 그래서 뭔가 봄, 여름을 연상하게 하는다고 생각했어요. 그 친구가 항상 저보다 따뜻한 동네에 살았어요. 그 한국으로 치면 항상 저보다 더 남쪽에 있었나요? 저보다 남쪽에 살았어요. 항상. 와, 진짜 신기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봄이 오면 되게 따뜻해졌네. 거기는 더 따뜻하겠지?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겨울에 추우면 여긴 너무 추운데 거긴 좀 따뜻하려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 뭔가 따뜻한 그 봄, 여름의 계절에 맞춰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재밌네요. 재밌어요. 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의 세상이 반쪽짜리라고 해도에서 이제 구름이가 한쪽 눈을 실명한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 지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 얘기 한번 해주세요. 작년에 12월이었어요. 그냥 갑자기 오른쪽 눈이 시력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분명히 한 3, 4개월 전에 마지막 검진 때는 괜찮았는데 아예 없대요. 망막에 이상이 생겨서 아예 시력이 없다. 그러냐 하고 돌아와서 심란하죠. 왜냐면 맞은편 다른 눈도 멀기 전에 이사를 가야 된다. 그래야 애들이 그 집의 구조에 적응을 하고 그 지금 집에 평생 살 거 아니면 빨리 이사를 가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또 한창 이사 간다 어쩐다 한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또 3개월 만에 3월이죠. 그리고 3월 3일이다. 그 구름이 정기검진 날 돼가지고 병원에 갔거든요. 의사가 막 분주하게 막 뭔지 그래서 원래 한 1시간, 2시간이면 나와야 되는데 애가 안 나와. 오른쪽 눈에 신호가 잡혀서 이거 좀 더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조금 더 기다려달라 해서 그날 병원에 6시간을 있었어요.
근데 그 구름이가 대학병원에서 눈 수술을 했는데 교수님이 직접 내려왔더라고 그날. 그 교수님이 지금 병원이 뒤집혔다. 구름이 눈에 시력이 돌아왔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다들 막 난리 나고 막 했다고. 이게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고 만약에 그때 진단 내렸던 망막 위축증이 맞다면 이거는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된다. 시력이 돌아올 수가 없고 그럼 그 말은 자기 오진이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그래서 망막염이나 뭐 이런 다른 질병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당시에 시력이 없던 건 맞거든요. 왜냐면 막 부딪히고 이랬어. 그때 당시 시력이 없었고 전혀 잡히지 않았던 것도 맞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전 검진 때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이거 정말 기적이라고. 자기도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그 기분 좋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교수님이 얘기해줬어요. 공주가 시력을 되찾았다. 그래서 너무 좋은 일이 있었죠. 저희가 이제 은하 씨랑 얘기를 많이 하면 100%를 주는 게 구름이밖에 없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은하랑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래서 김은하한테 구름이가 뭘까? 이게 궁금했던 적이 있거든요. 구름이가 뭔가 본인에게 어떤 의미예요? 그 친구가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되는 제 딸내미죠. 자식 새끼. 내 모든 피로를 풀어주는 유일한 존재. 구름이를 보면은 하루에 그 피로가 다 녹아요. 진짜 내가 이래서 일하지. 근데 한편으로는 좀 어느 정도의 미안한 것도 있고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시력이 돌아왔을 때 기회를 한 번 더 받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잘해주기로 마음 먹었어요? 근데 이미 잘해주잖아. 잘해주고 있는데 그 구름이가 원하는 수준으로는 못 해줘요. 계속 사람이랑 같이 있게 하려고 환경을 좀 조성하는 것도 내 몫이고 그리고 밤에 아무리 피곤해도 산책해야 되면 하고 약간 이런 것 정도는 있지만 사실 더 하려면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좀 막 바빠지면은 혼자 두게 될 시간도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죠. 앞으로 작가 김은하의 계획이 있는지. 저는 작가가 아니고요. 그리고 김은하의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요. 글을 네. 쓰는 사람으로서의 김은하와 그리고 그냥 김은하 이 두 가지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제가 작가가 아니라 생각하고요. 자기가 자기를 정의하게 되는 어떤 순간이 오잖아요. 근데 그날이 와야 뭔가 인지부조화를 안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좀 진지하게 뭔가 출판을 한다 라고 생각하고 글을 쓰거나 한다면 뭐 그때 가서는 내가 나를 스스로 나는 작가가 맞지, 난 글 쓰는 사람이지 이렇게 정의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지금은 아니다. 다만 근데 계획이 어떻게 되냐를 얘기하려면 이번에 제가 이거를 하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판매할 계획은 있었으나 판매용으로 쓴 건 아니에요. 그 관심을 이렇게까지 많이 받을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근데 그게 특히 그 엽서 세트가 진심 2분 만에 다 나갔어. 그리고 이 북 온리가 그날 한 1시간 반? 1시간 40분? 그러니까 첫날에 그냥 와 대박 되게 기분 좋았다? 되게 기분이 좋다라는 느낌을 진짜 오랜만에 받았어. 근데 이게 약간 너무 당황스럽고 그 며칠간은 약간 좀 제가 두렵고 불안하고 이 쏟아지는 관심에 어쩔 줄을 모르겠는 그런 상태로 진짜 한 일주일을 보냈어요. 내가 지금 왜 뭐가 두렵고 뭐가 불안하지? 사람들이 일단 나한테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주지?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그렇게까지 막 글을 막 보여준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내 글을 궁금해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이유가 뭐지? 그것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그거에서 핵심을 제가 찾아냈는데 제가 그 눈치를 안 보잖아요. 남 눈치를 안 보잖아요. 저는 가족이고 뭐고 친구고 뭐고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면 상관없어요. 오해가 있으면 풀면 되는 거고 제가 실망시키기 싫은 거의 유일한 존재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두려울까 그걸 생각했을 때 실망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까지 막 관심 많이 받을 줄 알았으면 뭔가 좀 더 대외적인 글을 많이 썼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좀 더 양도 많이 해가지고 투청하게 됐을 것 같은데 실망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안 주면 어떡하지? 이 생각 때문에 그 며칠을 불안에 떨었어요. 그랬는데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들이 나 대신 많이 울어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되게 가벼워졌어. 저 대신 많이들 우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가벼워졌나? 라는 생각을 오늘 했고 그리고 조금 약간 용기도 생긴 것 같아. 어떤 용기가 생겼을까요?
나의 이 작고 소중한 이거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고 읽어주고 또 공감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그래서 이 다음에 만약에 있다면 더 많이 잘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어쨌든 저한테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2022년을 완벽하게 떠나보내고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답니다. 진짜 너무 후련하고 나 달라지지 않았어? 달라졌어요. 훨씬 나 가벼워졌어. 나 완전 달라졌어. 그래서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나중에 만약 저에게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요거의 한 2배 정도 되는. 어쨌든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달라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김은하 작가님의 북토크를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김은하는 글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제 기준. 저는 제가 첫 책을 내기 전까지는 글을 꾸준히 쓴다고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김은하한테 글을 쓰는 일이 사실 쉬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에 대해서는. 그래서 나는 나의 어려움만 생각했어. 글을 쓰지 않던 내가 채널에 이름을 달고 에세이를 낸다는 건 나한테 굉장히 챌린지였거든요. 제 인생 일대.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지. 얘한테는 글 쓰는 게 쉬울 거야. 나에 비해서 훨씬 쉬울 거야. 그렇게까지 나만한 용기를 낼 필요는 없을 거야 라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때. 그래서 내가 그 글을 쓰고 있을 때, 책을 쓰고 있을 때 너 왜 책 안 쓰니? 난 너 책을 계속 기다리고 있어. 넌 얼른 책을 썼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서야 생각을 해본다면 그때 저보다 더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수도 있겠다. 이 독립출판을 하면서. 이건 책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요. 있어봐요. 이건 제 일기장이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완성해낸 김은하에 대해서 존경과 축하의 말을 전하고 싶고 일단 그리고 저는 제가 창작을 하면서 기억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25살 때 저는 사람들 막 디자이너나 예술가 이런 인터뷰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디자이너가 이런 인터뷰를 했었어요. 예술가는 일반적으로 예술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세상을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들이다. 예민하게 보고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느낀 세상을 표현해낼 의무가 있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무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북토크 봐주셔서 감사합니다.